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잠시 뒤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후보 연설이 끝나게 되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향후 75일간의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한편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앞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이제 잠시 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가 관심인데 상당히 연설 준비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못했던 게 뭐냐면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의 임무는 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 그리고 좀 비전을 좀 제시를 한다. 좀 더 구체적이게 제시를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인데 결국에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 아니고 이제는 해리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과 관련한 정책적인 입장을 얼마나 구체적이게 잘 전달을 하는가, 어필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고 전반적인 연설들의 흐름을 보면은 두 가지가 강조가 돼요. 자유. 그리고 희망. 네. 이게 중요한데 자유라는 것은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민주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보호하면서 자유를 지키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나가서 투표해라. 그래야지 성공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적인 입장 같은 것들이 이제는 조금 나와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민주당이 정강을 발표를 합니다. 파티 네네. 플랫폼이라고요. 이것을 발표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공개가 어쨌든 됐긴 했는데 내용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내놨었던 정강이랑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요?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래서 주호를 보면은 민주당이 바이든 2기 정부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리스 정부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를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해리스의 좀 강점이자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두드러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여성이기 때문에 낙태 이슈, 생식권을 어떻게 보호를 하는가. 두 번째는 이민 이슈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에 백악관을 들어가면서 임무를 수여받은 게 이민 정책 어떻게든 해결해라라는 그 임무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중남미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중남미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래서 중남미 프로젝트를 계속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민자들이 왜 이쪽으로 넘어왔느냐 그쪽에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넘어온다. 그러면 직업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도와주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 것 같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의료. 공화당에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쨌든 폐지나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있으면서 또 중요하게 했었던 게 제약회사의 그 높은 그 약값을 계속 낮추면서 이런 의료 개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비를 해서 다시금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어쨌든. 예.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자면 앞으로 4개월 내에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이 위기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 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플랫폼을 어떻게 잘 꾸려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어느 선거나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경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뭐 트럼프가 공격하고 있는 실업 문제며 그리고 인프라 문제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할지 그리고 재정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달력 있게 얘기하는 그런 관건들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오늘 아마 보여줄 것이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나라는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각이 돼야 할 텐데 그것은 트럼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부각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나는 트럼프를 잡을 수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 경력들을 부각을 하면서 트럼프가 과거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여기 의문이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해리스는 트럼프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반이 되면서 이제 참고 자료를 잡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여러 개가 있지만 프로젝트 2025라는 공화당 쪽에 아주 보수 이제 진영에서 만든 그런 정책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과격하고 약간 독단적이고 약간 이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공격하면서 민주당의 계획은 훨씬 더 친서민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희망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한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쭉 전당대회 보시면서 좀 눈길이 갔던 부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눈길이 갔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일단 전당대회에서 정말 이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예. 공화당 측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쭉 우리는 공화당이 변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변모하는 그런 조짐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게 종교 집단처럼 지금 변해간다. 공화당이요?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를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나서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었던 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리스로 후보가 바뀐 다음에 이제 어떤 이상한 조짐이 발생이 됐냐면 공화당 내에 약간의 균열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공화당, 그러니까 해리스를 위한 공화당인 모임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기에는 25명의 아주 공화당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사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아주 빠르게 결집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어쨌든 분열의 조짐이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이 점점 벌어지는 그런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이제 자료로서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하신 게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볼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저희가 이번 이제 전당대회에서 연사로 등장한 인물들과 그다음에 그들의 이제 발언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 또 오바마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이게 전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글쎄요, 그 공화당 인물들 자체도 이게 많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현직 대통령들이 등장한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공화당 경우에는 이번에는 제가 균열이 있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마가로 지칭되는 굉장히 열성 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 그러니까 공화당 내 전통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전통 보수 공화주의자들을 배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를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나 미트 롬니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었던 거죠. 네네. 그것과 반대로 민주당의 지금 최대의 관건은 뭐냐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총출동해서 해리스에게 힘 실어주기. 여기에 똘똘 뭉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좀 클린턴 장관 같은 경우에 두 후보가 사실은 2016년 그리고 2008년, 12년 이때 굉장히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그런 좋은 연설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또 그런 연설들을 굉장히 잘했는데 클린턴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는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 재판장에서도 잠을 잤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위트 있으면서 강펀치를 날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썼던 캠페인 구호 Yes, we can. 이거를 이제 she로 바꿔서 Yes, she can. 이러면서 해리스에게 힘을 좀 실어주면서 또 이제는 일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또 펀치라인을 날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더 이제 단결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많이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여러 후보들의 또 연설들에 대해서 눈길이 갔는데 오바마 대통령, 뭐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하원인 앤디 김 관련해서 그 연설에도 많이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도 많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주목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직 의원으로서 출마하는 한국계 인사가 4명이에요. 그중에서 한 사람이 앤디 김이고,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저지나 뉴욕 이 중심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앤디 김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원 의원인데 이번에는 상원에 도전을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또 연설을 하면서도 얼굴을 알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수호잖아요. 그럼 우리가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의사당 난입 사건. 그때 이제 난입 사건이 끝난 다음에 쓰레기를 줍는 그 모습이 AP 사진 기자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모습이죠. 찍혀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그때 입었었던 양복, 이 옷을 좀 소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기까지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앤디 김 상원의원이 뉴저지주예요. 이게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패 혐의로 인해서 이제 사퇴를 합니다. 그럼 공석이 비어서 앤디 김이 여기에 빠르게 출사 의사를 표시를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필모비 주지사 아내가 나와서 이제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르고 이제 경선에서 이겼는데 앞으로 의회에 누가 들어가는가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뭐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이후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라고 할 때는 특히 의회의 견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원에 이제 한국인들의 어떠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한국의 동맹 이슈라든지 주한미군의 어떠한 규모 감소라든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슈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이 성공해서 독자적으로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주거나 아니면 속도를 조금 늦춰주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의든지 아니면은 법안이든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한다. 그리고 그 직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반대로 이 대선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 대선 이야기할 때 경합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경합주 안에서 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중요성이랄까요? 그건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합주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이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적어도 이 3개의 주만 잡게 되면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3개의 주에 얼마나 많은 한국이 있느냐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 텃밭인 곳에 많이 한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의미는 있겠으나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도 의미는 있겠으나 이 3개의 주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몰려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박빙일 거란 말이죠. 그 격차를 조금 의미 있게 어떤 이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고 어제는 이제 월주 주지사의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도 있었습니다. 이 월주 주지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별명이 뭐 중서부 아재, 뭐 소위 말하는 뭐 친근한 큰아빠
뭐 이런 별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편에 어쨌든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벤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둘 다 백인이고 또 소위 흑수저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는데 둘의 대결 구도도 이번 미 대선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월츠 글쎄요. 월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와 비호감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호감도가 낮고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물론 친근한 시골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이긴 한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비호감도가 낮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화당이 월츠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호감도를 높이려고 지금 결사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제이디 벤스 후보 공화당 측의 그 러닝메이트와 비교를 해보면은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무늬만 흑수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시골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돈으로 예일까지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연설에서 월츠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었던 게 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예일 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보이는 것은 뭐 중산층 또는 그 이하 계층에서 뭐 나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류층들과 상당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인물 아닌가라고 이렇게 차이점을 부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츠가 사실 이제 러닝메이트가 될 거라고는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굉장히 유력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러스트벨트에 있으면서 가장 대의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잡느냐 마느냐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관건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샤피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러닝메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카드를 사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 아랍계 그 여러 가지 투표율도 생각을 해야 돼서 이 카드를 버렸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월츠로 바꾼 것이. 그렇기 때문에 월츠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잘못된 결정으로 내가 이제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펜실베니아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서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가장 좋은 강점은 뭐냐면요. 노조와 굉장히 친합니다. 고등학교 때 티칭을 할 때도 노조에 가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노조 연합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 노동자들의 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닝메이트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번의 연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0월 1일에 토론이 이제 부통령 토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이렇게 대중 연설을 크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연설 때도 뭐 뚜렷한 할 펀치라인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사실상 데뷔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모습들을 더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호감도를 높이거나 또 낮추는 데 상당히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당대회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뭐 이런 정치인들 말고 이제 유명인들 중에 또 누가 등장하는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이번에 오프라 윈프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등장은 정말 깜짝 등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전당대회에서 이전까지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로부터 좀 거리두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리허설 때도 모자 둘러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시 낸시 펠로시랑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비밀로 이제 간직을 하다가 이제 터뜨린 거죠. 그리고 언제 연설을 했느냐 프라임 타임에 특히 월츠 후보 바로 앞에 연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내줬다라는 거고요.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 쇼 25년 동안 했었던 미국 최대 토크쇼 진행자였잖아요. 그래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또 시그니처 포스처, 퍼포먼스를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그 예쇼를 봤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그 향수를 느끼게끔 그렇게 얘기를 진행을 했었고요. 얼마나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냐.
왜냐하면은 2016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자, 앞으로 러닝메이터를 누구를 할 예정이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오프라 윈프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이 대중적인 이러한 어떠한 호감도 이런 것은 누구도 이제 당해내지 못할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강조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성이고 그리고 흑인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금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연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투표하라라는 거고요. 단결,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탔다. 왜 이 정치로부터 거리를 뒀냐면 무소속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당 소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유권자들도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탄 거다. 민주당과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나중에 투표를 할 때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차별 반대.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 끄러 도와주지 누가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인종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무소속의 표 그리고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의 표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까지는 일단은 집도끼를 단속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 당원들이 좀 결집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 바로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표를 좀 더 모으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무소속을 견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이 지지율을 더 가져오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만큼 힘을 많이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무소속이며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민주당에게 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죠.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올랐고 말씀해주신 그 무소속 그 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 한 달 사이에 과연 그렇다면 민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기세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실제로도 많이 이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여성 표 그리고 젊은 표는 상당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투표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배 정도 이제 대선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글쎄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조기에 사퇴를 했다라면은 예. 우린 다른 후보를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늘어놓고서 우리가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왜 해리스를 중심으로 단결을 하느냐? 결국에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해리스가 뭐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민주당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큰 목표를 위해서 이제 단결을 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또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뭐 조금의 실수를 하더라도 예. 계속 결집을 할 것은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 샤이 트럼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공화당 내에 있는 샤이 해리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화당 내 이런 균열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를 민주당 쪽으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계속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오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TV 토론도 있을 것이고요. 뭐 글쎄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어떤 뭐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으신지 어떤 변수들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대선 토론. 예. 9월 10일 이제 큰 산을 하나 더 넘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해리스 후보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이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없는 단어 샐러드라는 걸 좀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게 샐러드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마찬가지로 말을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그리고 스크립트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뭔가 아주 펀치라인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검증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9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일의 문을 제대로 넘으면 지지율은 계속 공고화가 될 것 같고요. 만약 거기서
크게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변동은 우리가 좀 감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저희도 앞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전당대회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밖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 아주 거센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바이든과 해리스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서 휴전 협상을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가자 전쟁 이 휴전 협상에 좀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수용을 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중재회담에 블링컨 장관이 가서 이제 가교 제안을 또 이제 토론을 했었고, 그리고 하마스가 이 가교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 그리고 카타르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판돈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거에 뭔가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게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회랑이 하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회랑이라고요.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라는 거 하나 더 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요구를 해왔었고, 그래야지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였는데, 이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라는 것은 완전 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 전화를 했을 때 어느 위치가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것을 중재해야 되는,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하나 더 떠맡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 대선이 이제 정말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이제 진입하게 됐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조금의 변화라도 있다라면은 다른 옵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도 공장을 착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 군데 지금 심어 놓으면서 리스크를 축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뭐 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정권이 변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스크가 커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전략들을 미리 마련을 해놓는 게 좋아요. 지금은 모든 건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슈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중국 때문에. 중국 견제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우방국들이 어쨌든 필요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유능한 동맹으로서 한국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런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동맹 정책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또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동맹의 어떤 책임 분담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높여라라고 주문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만큼 방위력 증강을 시키면 되고 자율성을 그만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들을 함께 구상을 하는 것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 가지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미 민주당 전당대회와 대선 레이스 관련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